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견적이라는 파트를 나갑니다. 자, 견적. 어떨까요,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거는 표를 보고 그 값만 찾을 줄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적게나 많이 나와요. 이것도 약간의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는 견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간단간단해. 요거 몇 프로,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단답 위주로 나왔다면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막 15점짜리, 막 20점짜리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함에 있어서 좀 폭넓게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짧게 단답으로도 물어보고 크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다 암기하고 외우고 이게 아니야. 얘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앞부분만 한 20번 정도까지만 그냥 요 앞에 이론에 대해서 외울 것 뒤에 있는 문제로 외우면 되고 그 뒤서부터는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찾아서 넣어주는구나. 그 방법을 알아야 돼. 뭐 숫자, 목도공수, 인원, 뭐 금액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문제에서 구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나가면서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견적, 딱 알죠? 견적이 뭐예요? 내가 이걸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 그쵸? 발주자한테 나 이거 얼마 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게 견적이에요. 그러면 이 견적에는 크게 뭐뭐뭐로 나눠지느냐? 이건 시험 문제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사 원가라는 겁니다. 공사 원가. 나 이 금액은 받아야 돼. 이게 원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먼저가 뭐죠? 순공사 원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공사 원가가 뭔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공사 원가는 그러면 순공사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은 다 알죠? 이윤은 내가 이거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이윤이야.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라고 하면 일단 순공사 원가 뭐냐? 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 그게 순공사. 다시 해서 이 공사 이걸 내가 완성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이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뭘까? 이 재료만 갖다 놓으면 돼? 사람이 거기서 직접 조립을 하고 완성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무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 노무비만 있는데 거기에 주변적으로 뭐 오일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부수적인 내용을 사용하는데 뭐 차도 운반해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러한 경비 따라서 다음 중 순공사 원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개를 써주는 거. 요게 관연도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됐죠? 만약에 다음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5가지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해 갔죠? 요렇게. 그러니까 순공사. 어떤 내가 이걸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순공사 원가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재료비에 대해서 본다면 재료비는 재료비의 계산에 있어서 미리 알아야 내가 이걸 재료비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살짝만 듣기만 해. 그러면 재료비의 내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목록이죠. 세부 목록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범위를 설정하는 어디까지를 우리는 내 범위로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수량을 계산을 하고 그 품목별, 규격별 단가를 결정해야죠. 그렇죠? 단가. 그 다음에 견적은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 도서와 시방서 및 시공 현장 조건에 따라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와 노무의 품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과 업무를 말합니다. 자, 견적이란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 도서, 그리고 이거를 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장 조건, 현장에 뭐 산악지에 있다든지 군부대 내에 있다든지 뭐 물 위에 있다든지, 그쵸? 이런 식이면 우리가 공사비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조건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아 이거는 원래 이런 공사로 하면 되는데 얘네는 특이하게 이런 공사를 쓰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의 다른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이런 설계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을 해서 견적을 뽑아낸다.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구성과 내용을 보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합계액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이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잘려서 버리는 부분.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는 짬바라고 하죠. 전선을 갖고 와서 딱 근데 이만큼 남았어. 잘라야 되잖아. 그쵸? 이런 거. 작업설이나 또는 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정, 산출하여 이를 공제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원래 시공은 이렇게 쭉 해서 이만큼 했는데 파는 게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몰탈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몰탈? 우리가 벽돌 쌀 때 시멘 있잖아, 몰탈. 그거 내가 요만큼만 쌓으면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몰탈은 파는 게 40kg 한 포대밖에 안 팔어. 그거를 잘라서 안 팔아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요만큼 뭐 진짜 5kg만 있으면 되는데 40kg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걸 사와야 되면 그 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품이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쓸 수 있는 거냐? 이용 가치를 추정을 하는 거야. 이걸 다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쓸 수 없느냐? 그럼 이거는 버리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한 품을 다 하지만 어떤 물건은 내가 300m 탈을 사왔어. 근데 20m만 써. 그러면 나머지 280m는 남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니네가 쓰는 건 이거밖에 안 돼. 왜 이거면 돼? 이거는 다시 뭐 매각을 하는 거죠. 공제. 됐어요? 이건 니네가 도로 갖고 가야 되는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제해야 된다. 됐죠? 또 재료비의 세목별 비용.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고 간접 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속관 배관을 해. 그쵸? 그러면 금속관은 목적물에 이걸 형성하는 물품이 맞는데 여기에 봐보면 우리가 쇠들도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간접 재료비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 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단 재료 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경비 항목으로 계산한다.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재료를 사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PVC관, 됐어요? 합성수지관은 100관을 사와야 돼. 100개를.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재료만 딱 사도 거기서 여기까지 운송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운송료를 발생하고 걔네들을 또 적화시키기 위해서 뭐 크레인을 내가 불러야 돼. 이런 것들은 재료비에 들어가는데 그 구입한 후에 발생됐어. 구입하고 난 후에 이거를 갖다 쌓아놓고 그거에 우리가 포대를 씌우고 요게 경비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경비 항목으로 빠진다. 됐죠? 다음 노무비. 얘도 비슷해요. 노무비는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자, 다시 한번. 재료비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있어.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봐. 직접 노무비는 뭘까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걸 우리가 쉽게 해서 노가다 뛴다고 얘기하죠. 그 노가다 뛰어서 실제로 그거를 다 구성한 사람. 우리 이제 좀 말을 편하게 하고 아무리 인강이라도 그래도 좀 우리가 현장 용어를 조금 섞어가면서 할게요. 노가다 뛰는 사람, 그쵸? 그리고 우리 잡부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 우리 전기는 전공이 있을 거고 조공이 있잖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또 뒤에 가면 활선 전공, 내선 전공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그 목적물을 구성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을 갖고 와서 배관을 뭐 슬라브에서 슬라브 탄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철근 위에다 배관 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슬라브에서 우리가 철근에다 다 하고 입상하고 거기다 전선 집어넣고 이런 모든 일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종사자에 대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자,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상여금은 연 400%,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계상할 수는 없다. 됐죠? 왜? 견적품을 내는데 야, 이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여금은 연 400%, 그 다음에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은 됐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를 인정되는데 그 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 봐주시고. 다음. 간접노무비를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간접노무비는요. 직접 시공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액을 포함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딱 봐보면 실제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총괄 감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독. 또 거기 봐보면 현장 격리도 있어. 현장 격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격리가 있어서 다 뭐 영수 처리하고 막 현장에서 쓰는 돈을 다 격리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목적물을 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노무 비율은요. 노무 비율은 뭐 직접 노무비에 간접 노무비. 됐죠? 이게 비율이야. 요거 봐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아까부터 얘기한 경비가 뭐냐? 경비가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느낌 올 거예요. 직접 재료비, 그쵸? 그 목적물을 구성하는데 주자재, 보조자재는 뭐 간접 재료비. 근데 그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접 노무비. 근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접 노무비. 그러면 경비는 뭐냐? 그 경비는 공사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경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을 근거로 예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정 가격 결정 기준은 물품 또는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을 정하기 위한 기준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거래 신뢰 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한 거, 감정, 통제, 견적, 유산, 거래 신뢰 가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경비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경비가 뭐야? 이거죠. 우리가 그 공사 현장을 하는데 주변에 항상적으로 이거죠. 자,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트럭이 와가지고 이거를 막 싣고 나가고 그래. 그러면 공사 현장에는 그 트럭이 그냥 나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민원 들어가요. 먼지 날리고 뭐 흙 잔뜩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이렇게 트럭을 나가기 전에 박해놔든지 이런 거를 물을 뿌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목적물을 구성하거나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그 외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이잖아. 그런 것들은 다 경비에 포함된다고. 다시 얘기해서 이 목적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도 써야 되죠. 석유도 써야 되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경비야. 뭐 우리 거기 봐보면 초기에는 디젤 발전기 갖다 놓고 쓰잖아. 현장에.
전기가 이입되기 전에 막 토목공사하고 막 그럴 때는요. 발전기를 우리가 빌려요. 엄청 큰 거. 그래서 그 발전기를 디젤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쵸? 막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거기서 일할 때 쓰이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 관리비 얘는 어디냐?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얘기한 게 순공사원가야.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러니까 딱 지금 들은 건 다 어디야? 현장이야. 현장. 여기가 순공사원가야.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뭐냐면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으로서 여기 나왔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임원급료, 임원급여, 쉽게 해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재수당, 퇴직급여, 충당, 복리, 여비, 교통비, 경상시험, 연구비, 보험료 등을 다 포함하는 게 일반 관리비예요. 그래서 산정 방법은 기업 손실 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자, 일반 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광고 선전비하고 접대비 등은 뺍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 관리 비율은 매출 원가분의 일반 관리비가 일반 관리 비율이야. 당연하죠. 매출 원가분의 일반 관리비. 자, 그런데 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외워야 돼. 다시 얘기해서 일반 관리비는 공사 원가에 다음과 같이 정한 일반 관리 비율을 초과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린 전기잖아. 그래서 이건 꼭 외워야 돼. 물론 이거 10배야 그냥 50억, 뭐 50억에서 300억, 30억에서 300억 10배야. 근데 우리는 10배니까 상관없고 우리는 보통 시험 문제 전기쟁이니까 전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기 공사 금액이 5억 미만이야.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그 금액에 우리가 순공사 원가 뽑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6%를 우리는 뭘로 잡는다고? 일반 관리비로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건 외워야 돼요. 6%. 그 다음에 5억에서 얼마? 30억. 됐죠? 30억. 요 사이는 5.5%. 30억을 넘어. 그러면 30억 이상 인 경우는 얼마? 5%를 계산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가로치기로도 나오고 그냥 시험 문제 안 주어주고 일반 관리비를 구하시오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외우시고 표가 주어지면 고마운 거고 안 주어져도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프로테이즈 외울 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쉽게 해서 일반 관리비는 요거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현장이야. 현장은 순공사 원가야. 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본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사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이 돼야 되잖아. 본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순공사 원가에 됐어요? 일반 관리 비율을 여기다 곱해서 적용해서 아까 6%, 5.5%, 5% 적용한 게 본사야. 그럼 이건 본사 운영비라고, 운영비.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이 본사도 회사도 이윤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죠. 그래서 그 이윤은 15%로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됐어요? 15%. 요거 꼭 보세요. 1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이윤이니까 봐봐요. 우리가 재료비 이거 좀 우리 앞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있잖아. 그 일반관리비는 요거에 계산해서 나온 값이 일반관리비고 이윤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재료는 내가 사갖고 온 거잖아. 그러면 그 재료에다가 이윤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재료에다가 이윤을 붙이면 안 돼. 그렇다면 왜 재료에 일반 관리비는요? 우리는 그거를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윤을 붙이면 안 돼, 재료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15%를 됐어요? 적용하는 게 이윤이야. 그래서 공사 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야, 네가 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네가 재료 판매상도 아닌데 재료에다가 이윤을 붙여 먹는 건 잘못된 거잖아. 이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 내가 재료를 사갖고 왔어. 거기 그 회사 이윤 먹었어. 근데 내가 소매업자 판매자가 아니잖아. 나는 이거를 사갖고 와서 쓰는 소비자지. 그러니까 네가 재료에다가 이윤을 붙이면 안 된다. 됐죠? 그러나 우리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거는 전부 다 인적 자원이잖아. 됐어? 인적 자원과 운영의 체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니네 회사의 능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15%를 가져가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윤 없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15%밖에 안 되는가? 원래는 이윤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15%밖에.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급을 안 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전체가 딱 턴키라고 하죠. 전체 이 공사를 내가 다 받았어. 딱 받았어. 와, 건축, 토목, 뭐고 종합건설회사 딱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작업하려니까 와, 이게 전기 분야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굳이 막 하려면 너무 무리가 되다 보니까 한 회에 대해서 1차에 대해서 하도급은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안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윤이 15%야. 15%. 그러면 15% 이윤인데 그거를 하도급을 주면 몇 프로를 떼야 될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봐.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하도급을 준다는 게 원래 원칙상은 안 맞는 말이라고. 근데 암암리에 그냥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냥 다 그냥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법적으로도 그건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얘네들이 떼어갖고 가는 게 얼마를 떼어가요? 보통 5% 떼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씩 떼어가잖아. 근데 그걸 받고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전기를 막 6억짜리 5억짜리 딱 받아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나는 나 5억에 할 수 있어요. 6억짜리인데 나 5억에 할 수 있어요. 할게요. 하고 받아가. 그러면 그걸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또 이거를 나누는 거야. 야, 니네 여기 수배전에서 안에까지 해서 입선까지 하는 거 얼마 할래? 아니면 너 이거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현장 소장들한테 야, 너 이거 내가 너 여기서 현장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구 달고 이거 스위치 달고 이거 인건비 너 턴키로 얼마 할래? 그러면은 소장들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윤을 자기들 다 붙여먹고 나가니까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겨. 막 공기를 줄여야 되잖아. 인건비 싸움인데. 그 다음서부터 되는 게 뭐예요? 하청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는 그 돈을 남길 수 있는 건 무조건 인건비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건 공기를 단축시키는 수밖에 없죠. 사람을 계속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막 외국인 갖다가 그냥 뭐 쓰고, 그렇죠? 전문 인력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유는 15%를 초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게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됐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재료의 산출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재료를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방서라든지 시설 방법이라든지 도면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방서에 대해서 요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그쵸?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기재사항, 상세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특별한 사항. 일반적인 건축, 야, 이거, 야, 2.5 스퀘어짜리로 그냥 쭉 깔아도 돼. 했는데 우리가 자세히 봐보니까 야, 얘네는 이상하게 10 스퀘어짜리 쓰네? 또는 6 스퀘어짜리 쓰네? 그쵸? 그거 만약에 파악 안 하고 재료비 들어갔다면 엄청난 크게 잘못되는 거죠. 그쵸? 물론 요즘은 뭐
그 입찰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제대로 입찰을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 공사와 관련 사항, 공사의 한계를 파악하는 거야. 한계. 그쵸? 우리가 다른 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공사는 이렇게 할까? 왜 얘네들은 이상하게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전 설비반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얘네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수배 전반을 집어넣을까? 그렇다면 얘네는 위에가 뭐 지상 부분에 커다란 계구부를 둬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완벽하게 하더라. 이런 어떤 다른 사항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여기 공사에 하는데 얘는 주변에 뭐 송전탑들이 있다든지 선이 있어서 전선들이 있어서 급전선이 있고 막 옆에 저수지 라인이 있고 이래서 얘는 바닥에다가 뚫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나 뭐 지상에서 우리가 크레인을 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서 품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말 그대로 우리가 군부대야. 군부대. 제가 예전에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란 게 뭐냐면 미군 부대였어요. 용산 미 8군 기지. 되게 넓어. 지금 막 용산 때문에 아마 전 나라가 지금 계속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거기 진짜 좋아요. 정말 넓고 정말 좋아. 근데 거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갈 때 9시가 땅 돼야지 문을 열어요. 그러면 9시 땅 돼서 내가 신분증 주고 신분증 주고 출입증 받아서 그 역내를 트럭 엄청 넓으니까 그쵸? 공사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시속 20km가 넘으면 카메라로 찍어. 그쵸? 그러니까 진짜 덜덜덜덜덜 가야 돼.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물건들 다 꺼내고 공사 준비 다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2시서부터 소음이 나오면 안 돼. 왜? 점심시간이야. 1시까지. 그러면 50분까지 마무리 짓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장 바깥으로 뭐 공사 재료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진 찍어서 다 벌금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주변 정리까지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밥 먹고 와서 그죠? 우리 막 일할 때 보면 막 열심히 하고 막 계속하고 중간에 참도 먹잖아. 참을 먹을 시간 없어. 왜? 5시 반까지 거기 도착해야 돼. 출입구까지. 그래야지 거기서 신분증을 바꿔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는 5시 반까지 일을 하면 되겠다. 안 되지. 왜?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5시 정도까지는 마무리 져야 되고 문제는 마무리가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주변 정리. 못 하나라도 주변에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다칠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사진 찍어서 다 벌금이야. 그러니까 다 주변 청소를 해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현장을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가야 되니까 보통 한 4시? 4시 좀 넘어서부터는 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도 안 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군 지역 내는 군사 지역 내에서는 되게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는 활증품을 더 잘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 여건 같은 거를 다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의 높이, 천장 높이 이런 것들도 다 보고 파악해서 견적을 내야 된다. 그러면 현장 설명 및 도면 검토 시 필요사항은 계약 조건. 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공기를 언제까지 마무리 져라 라고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때가 장마철이야. 그러면 장마철일 때 만약에 그냥 한다고 했을 때 막 비가 오는데 공구리 못 치잖아요. 슬라브 못 한다고 위험해서. 얼마나 미끄러운데 못 타요. 비가 오면 현장 문을 닫는 거야. 왜? 미끄러우니까. 중대재해법 이제 나왔잖아. 그럴 때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간에는 비가 뭐 진짜 한 20일 이상 계속 오는데 얘네들은 그 20일도 일하는 걸로 해서 계약 조건으로 돼 있다면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돼 있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내용을 보여서 이때는 장마 기간에서 이때까지 못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해 버리면 그 계약 기간 내에 못 끝내면 그쵸? 다 계약 파기가 되는 거야. 그게 현장에서 되게 무서운 거야. 야, 니네 이때까지 끝내기로 계약했잖아. 못 끝냈잖아. 그러면 니네 그냥 나가.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발주자는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설회사 차려서 그런 식으로 막 돈 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계약 조건, 특이사항,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 구조, 배관 배선, 기기자재, 제조업 지정 유무, 그쵸? 요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콘센트 그냥 좀 싸구려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삼성 거, LG 거 딱 이렇게 정하고 또는 뭐 계양 쪽 공구 또는 우리는 어디 거 모터도 뭐 딱 지정을 했어. 그쵸? 그래서 이걸로만 구성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단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양을 확인하고 현장도 꼭 파악해야 됩니다. 갔더니만 세상에 길이 뭐 3m밖에 안 돼 폭이. 근데 우리가 100톤, 200톤짜리 크레인이 들어와야 돼. 못 들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산을 준비하는데 도면, 시방서, 현장, 주의사항 등을 숙독해서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이런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물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건 제가 굳이 그쵸? 자, 그러면 방법 이렇게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지 조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여러 가지 변동 요소를 염두에 두고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현지에 부합한 시공 계획을 세워 이를 기초 적절한 적산을 해야 한다. 됐죠? 요 흐름도 이 흐름도가 가로치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치기로. 그래서 요건 좀 보셔야 돼. 일단 발주하는 사람과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죠. 일단 발주자는 어떤 계획에 딱 갖겠죠. 이걸 나는 여기다가 무슨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 복합몰을 만들고 싶다. 계획을 잡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 지인 친구 중에 이제 개발 대기업 회사 명은 좀 얘기하기 뭐하니까 거기 이제 개발팀에 있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이거죠. 뭐 일산에다가 어떤 복합문화센터를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지. 일산에다 우리가 그걸 지금 차리고 싶어. 복합문화센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계획을 잡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들아, 뭐 수요 조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거기다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이 조사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다 우리가 앞으로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사를 나갔을 때 수요 조사라든지 교통 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수익 구조라든지 그리고 여기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 들어가야 돼 우리가 뭐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죠. 다시 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는데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설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설계에 들어가서 견적을 뽑는 거야. 그래서 공사 수량을 계산하고 시공 계획을 선정하고 품색 결정하고 노무비 자재 단가 경비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요즘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야, 이 정도의 견적이 들어가지 않을까? 공사 수량을 먼저 탁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시공할 계획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해서 언제 오픈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이걸 뭐 국가 표준 아니면 뭐 어디 뭐 산자부 됐어요? 뭐 어디 아니면 뭐죠? 나라 그쵸? 나라 정부 공급하는 그걸 기준으로 할지 품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 자재 단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딱 나온 뭐 내성정보 얼마 이렇게 표준 품셈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표준 품셈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결정을 하고 경비는 어느 정도가 쓰일 거다라고 산정을 해서 예정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입찰 공고를 내죠. 그러면 입찰 공고를 내면 일단 수주자들은 그쵸? 당연히 그 입찰 공고를 보고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현장 설명. 그쵸? 현장 설명을 보고 견적을 뽑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공 계획을 작성을 하고 품셈을 결정하고 노무비 자재 단가 결정하고 경비 설정하고 자, 여기 딱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견적가가 결정되면 나는 입찰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찰하고 얘네가 맞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여기는 다 뭐야? 발주자. 그쵸? 설계를 내가 수주자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입찰 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 됐죠? 요거. 그리고 견적은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뭐만 없어요? 요거. 공사 수량 계산만 빠지고 나머지 같죠? 그리고 여기는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는 견적가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갔죠? 요거 꼭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요령을 보면 공사 수량을 계산하는데 집계 순위 결정하고 수량 산출 구분하고 활증률 수량의 공제, 시공의 결정은 시공법 작업 순위 작업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화돼서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자 품셈.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품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품셈에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화돼서 나오니까 다음 편서부터 좀 주의 깊게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